자, 계속 보실게요. 자, 관세의 납부기한 및 기타의 기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기간이나 기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세법상의 기간하고 기한은 어디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상은 딱히 특별한 규정이 관세법에 있으면 그걸 따르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릅니다. 자, 일반적인 관세의 납부 기한 원칙. 납세 의무자가 납세 신고를 한 경우, 납세 의무자는 납세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가 수리가 되고 그 다음에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원칙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 원칙적인 내용을 조금 따져보면은 물품을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수입을 할 때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수입신고를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물품들을 신고한다 라고만 하는 건 아니고, 그 물품을 신고하면서 물품 가격이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이 다 종가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금을 얼마를 납부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신고 납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원칙적인 방법인데, 이번에 예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세관장이 부과 고지를 한 경우에 납세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세액을 세관장에 납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반대예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해주는 과세관청인 세관에서 직접 당신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라고 고지를 하는 거죠. 뭐 요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입신고하는 사람이 관세 관련된 어떤 범칙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요. 혹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도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좀 의심스럽겠죠. 그런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접 해주기도 하고요. 또 이 수입신고를 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납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관 쪽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납부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라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알려주게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것도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에요. 자, 세 번째.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한 경우, 요거는 예외적인 경우에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첫 번째는 세관에서 직접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였고요. 요거는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를 한 경우잖아요. 즉, 물품이 들어왔는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물품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이 급하면은 그렇게 허용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수입신고를 다시 하긴 해야 돼요. 한국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납세 의무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괄호 안에 볼게요.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를 하여 즉시 반출을 한 경우에는 즉시 반출 후에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즉 반출하고 나서 1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고 그 수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뭔가 신고가 들어간 다음에 혹은 납부고지를 받은 다음에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 가지 케이스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4번에 세액을 정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세액의 보정, 수정을 신청한 경우, 우리 요 뒤에 가시면요. 납세 의무자가 뭔가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조금 잘못 납부했어요. 뭐 많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정정, 보정, 수정, 경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은 뒤쪽에서 보시고, 이렇게 한번 신고를 했는데 잘못 신고를 해서 세금을 더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납부기한이 언제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 신고할 때는 15일이 기준인 거고 보정신고, 수정신고, 즉 다시 신고해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다음 날까지 납부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납세 의무자가 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정정을 한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에 납부기한으로 한다. 지금 개념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정정, 보정, 수정. 이게 이제 내가 다시 신고하는 그 시점 그리고 그 성질에 따라서 신고의 정정, 보정, 수정이라는 성질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 정정한 경우에는 당초에 납부기한, 보정하고 수정하고 한 기간에는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체크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기타 기한, 관세청, 세관의 전산 처리 설비가 일정한 장애로 인하여 가동이 정지되어 규정에 의한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교부, 통지, 통고, 납부 어떤 의사결정을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장애가 복구된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 아까 납부기한은 15일 기준이었죠. 근데 전산처리 설비가 장애가 생겨서 그렇게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런 장애의 사유는 뭐가 있느냐? 1번 정전, 2번 프로그램 오류, 3번 한국은행의 정보처리장치 비정상적인 가동, 4번 최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 5번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어쨌든 프로그램 자체에 뭔가 오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장애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번 볼게요. 기한의 연장. 이렇게 뭐 납부 기한이라든지 신고 기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긴 해요. 근데 어떤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그 기한 내에 해당 행위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4번에 나와 있고, 세관장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법 규정에 의한 신고, 신청, 청구, 통지, 납부,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다만 납부 기한을 연장할 때 채권의 확보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한은 연장을 시켜주긴 하는데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돈이 10억이에요. 아니면 20억이에요. 이렇게 규모가 큰 거를 그냥 아무런 보증 없이 1년을 연장을 해준다? 그건 좀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그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잡아놓습니다. 자, 담보에 대한 내용도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방금 언급되어 있던 기한 연장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1번에 천재지변, 2번 전쟁, 화재,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3번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4번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5번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지금 보기가 한 4개에서 5개가 딱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시험에 출제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잘 알아두시면 되고, 뭔가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을 납부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 고지서의 송달 보시도록 할게요. 납세 고지서의 송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우리 수입신고의 원칙적인 방법이 납세 의무자가 직접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거였죠. 예외적인 방법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세관에서 납세 고지 해주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납세 고지서 송달의 방법. 그러면 세관장이 이 세금이 얼마나 나왔고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납세 의무자에게 알려줘야 될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냐? 직접 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그걸 제외하고는 인편이나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2번 볼게요. 공시송달. 납세 의무자가 주소의 변경으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관의 게시판이나 잘 보이는 곳에 공시하여 14일이 지나면 고지한 것으로 본다. 혹시 나중에 그런 세관이라든지 이런 갈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이게 뭐 공시송달이 뭐 어떤 특별한 개념은 아니고 그냥 어느 회사나 가보면 이렇게 게시판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 조그맣게 그렸지만 어디 사무실 벽면에 보면 이런 게시판 같은 거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A4 용지로 해가지고 누구는 얼마 납부해야 된다. 누구는 얼마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게 14일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된 걸로 봅니다. 14일 기억하시고 3번에 전자송달, 관세종합정보망 아니면 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된 다른 정보통신망 여기에다가 하는 거예요. 전자송달은 납세고지사항이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 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런 그 공시송달 방법은 그냥 우리 물리적인 방법으로 서류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전자송달은 뭐예요? 컴퓨터 시스템에다가 보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보내준다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4번에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우리 수입 신고하고 그 다음에 뭐 수출 신고하고 전부 다 그 신고를 하게 되면요. 신고한 사람한테 해당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가 생겨요. 보면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 있고 그 아래에는 3년, 마지막에는 2년 기준이 있죠. 첫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수입신고 필증. 수입신고를 하고 나서 그 수입신고 내용이 허락됐다, 허가됐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게 이 필증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그 다음에 수입물품 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근데 지금 다 어떤 느낌이에요? 수입과 관련된 자료인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수입 관련된 서류는 보관기간이 5년이에요. 그 아래 보시면 무슨 서류들이 나와 있어요? 3년짜리는 수출 관련된 서류들이 나와 있죠. 수출신고 필증, 수입물품 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이런 것들은 3년이고요. 나머지 서류들, 뭐 보세화물 반출입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 목록, 보세 운송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은 2년입니다. 좀 중요성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긴 이유가 제척기간하고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입은 우리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찾아내서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관세, 과세 요건입니다. 과세 요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과세 요건은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과세 요건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부터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세 요건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 4가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고 하고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관세율을 관세의 4대 요건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4가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과세 물건, 즉 우리 관세법상에서는요. 물품만 수출입신고 대상인 거죠. 전조적 형태의 무채물이라든지 용역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거는 대무역법상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고 관세법에서는 실제 보이는 물품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과세 물건은 그 물품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돈을 내야 될 사람이 있어야겠죠. 세 번째, 과세 표준. 요거를 바꿔 말하면 뭐예요? 과세 가격이에요. 물품 가격, 그 다음에 보험료, 운임료 전부 다 포함된 CIF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과세 가격을 책정한다고 말씀드렸고 4번째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관세율이죠. 이 과세 가격에다가 뭘 곱해요? 관세율을 곱하면 그 금액이 바로 관세가 되는 거였죠. 자, 그럼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쫙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과세 물건. 수입 물품이 외국에서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통관이 완료되기까지 물품의 성질과 수량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도착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보세구역에 들어가기 전이나 아니면 보세구역에 들어간 다음에, 즉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물품이 분실되거나 망가지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어느 시점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착한 수량은 100개인데 보세창고로 들어가려고 할 때의 수량은 95개예요. 근데 그 보세창고에 들어가 있는 도중에 수입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90개가 됐고 그 수입신고가 세관에 의해서 수리가 될 때를 보니까 85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과세물권 확정의 시기란 과세의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확정되는 시기를 말한다. 1번은 원칙적인 내용이에요. 과세물권 확정의 시기.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 신고를 하는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대요. 원료과세 물품의 경우 사용신고 전에 미리 원료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신고를 하는 때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이 두 번째 내용은 뒤쪽에 보세구역 파트 가서 다시 한번 보실 예정이고, 이 원칙적인 내용은 결국엔 뭐예요? 도착한 수량 상관없어요. 보세구역에 들어가기 전의 수량 관계없어요. 어떤 시기예요? 수입신고를 하는 때.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이고,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 그 물량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세금 납부해야 되는 기준 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2번. 과세물권 확정의 시기의 예외. 원칙적인 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긴 해요. 근데 국내에 들어와서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건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누가 훔쳐가거나 아니면 보세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어떻게 되거나 그런 경우를 다 케이스별로 나눠놨어요. 요거는 문제 출제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잘 보세요. 자, 1번.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승인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자, 요거는 조금 설명이 디테일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대외무역법 시간에 물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아니면 잘못 표시되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세관에서 어떻게 해요? 원산지 표시에 시정명령을 내렸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물품들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야 된다. 잘못 표시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수정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받게 되면요, 해당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다시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수입신고가 되기 전, 즉 해외로부터 도착을 해서 물품이 국내에 보세구역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내용들이에요. 혹은 어차피 국내에 유통되고 나면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들은 보세구역에서 원산지 표시를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이 보수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같은 경우에 원칙은 그 보세작업을 보세구역에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공장이 이만해요. 근데 물품이 이만한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겠죠. 뭐 약간 좀 제가 과장해서 그리긴 했지만 뭐 이런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 물품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설비가 이 보세 공장에 없는 경우 어떻게 해요? 그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공간에 가서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보세구역 바깥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게 승인이 나면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기간이 정해져 있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기간이 되기 전에 다시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보세구역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를 설명하는 겁니다.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받을 때, 즉 해외로부터 도착을 해서 보세구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물건의 수량이 100개였어요. 보수작업 바깥에서 보세구역 바깥에서 보수작업을 하겠대요. 갖고 나갔는데 여기서 승인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물건이 95개밖에 안 남았다. 그럼 뭘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수작업 외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의 승인을 받은 때인 요때 기준으로 100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2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의 허가기간이 경과하거나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의 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이 2번 같은 경우에도 1번하고 그 배경이 비슷하죠.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근데 아까 전에 1번에서는 승인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허가 또는 신고한 때예요.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세공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승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틀린 거니까. 다음에 3번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도요. 앞에 보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오시죠? 여기를 볼게요. 원래 요 A라는 보세구역에 물품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물품이 부산 쪽에서 사용될 물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를 아직 안 했으니까 물건이 옮겨가면 안 되는데 부산 쪽으로 가져가서 부산세관에다가 신고를 하려고 이 물품을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도 있어요. 업체들이 창고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관 창고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세금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 즉 외국 물품인 상태에서 운송을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보세 운송이에요. 그러면 이 보세 운송 기간도 딱 정해져 가지고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보세 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 최초에 여기에 있었던 때의 물품의 수량과 성질에 따라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 개를 보셨는데 뭔가 다 그 뉘앙스가 비슷하죠. 최초에 그런 행위를 허락받았을 때 기준으로 그 다음에 수량이 변경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줄어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웬만해서는 늘어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줄어들기 전의 수량으로 기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4번 외국 물품인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이나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국경출입 차량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요거는 하역을 허가받은 때 기준이고요. 5번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가 기준이 됩니다. 근데 요거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난되기 전에 얼마가 있었는지, 도난된 이후에 얼마나 있는지 요거를 좀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6번에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은 매각된 때가 기준입니다. 7번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통관 우체국에 도달한 때. 다음에 8번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타이틀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 사용하는 물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수입신고를 하는 때가 기준이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품을 소비, 사용하는 때가 기준입니다. 9번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이 보세구역에 물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망가졌어요. 그럴 때에는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좀 뭔가 더 합리적으로 변했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아까 1번, 2번, 3번에서 보신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그거는 일단은 보세구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딴 데로 한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국내에서 어떻게 불법적으로 유통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 바로 보세구역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장치가 되어 있는 도중에 물품이 망가지거나 없어진다, 폐기된다. 그러면 국내로 최소한 들어가지는 않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다음에 10번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때. 왜냐하면 반출하고 나서 막 사용하다가 신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10일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반출 신고를 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요. 11번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 요거는 수입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수입이 됐다? 우리 국내에서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해버려요. 그러면 수입이 된 걸로 보고 그때 관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일단은 과세 물건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보셨어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두 번째 요건입니다. 과연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 수입 신고를 하는 사람 아니냐, 물품 주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의해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관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화주가 되지만 이게 물품 주인이죠. 관세의 간접세적 특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 마지막 말은 뭐냐면 결국에 그 물품 주인인 수입하는 사람이 물품 가격이 500원인데 세금을 500원을 또 내요. 그럼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러면 본인의 마진 포함해서 한 1100원, 1200원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세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500원에서 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전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이 빠져야지만 맞는 거죠. 물품값으로 줄어들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FTA의 취지인데 뭐 그렇게 좀 양심적으로 하는 그런 판매자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비싼 채로 판매하는 수입자도 있겠죠. 자, 어쨌든 2번에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볼게요. 1번 화주라고 돼 있죠. 거기 옆에다가 화주가 분명한 경우라고 좀 써주세요. 수입 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 납부 의무자가 된다. 이게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인 거고요. 이번에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화주로 본대요. 화주로 본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을 그냥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1번 수입을 위탁받아서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경우,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그 물품의 화주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나 이 물건 좀 수입을 해줘라고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위탁한 사람을 주인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2번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 뭐 대표적으로는 BL이라든지 선화증권 이게 있겠죠. 여기에 보면은 이 물품의 수하인이 누군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누가 들어가 있어요? 신용장 조건이라고 한다면 은행 지시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김영식이다 라고 한다면 수입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송품장 있죠? 상업 송장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는 물품을 받을 사람의 주소까지도 같이 나와요. 선화증권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3번 수입 물품을 수입 신고 전에 양도한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해 놓고서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양수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관세 납부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인이라고 돼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연대 납세 의무자. 지금은 화주가 분명한 경우 그리고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봤죠. 연대 납세 의무자는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하지 못한 경우,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 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럴 때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물품이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보통 화주한테 수입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는 한데 보통 직접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화주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빨리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유통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작업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수입 신고라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을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세사들이 있는데 만약에 관세사들이 수입한 화주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그 신고한 관세사한테 세금을 납부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고한 사람은 화주가 누군지 모를 수 없다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관세법상의 연대납세 의무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수입을 위탁받아서 대행 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2번 뭐 앞의 내용이랑 똑같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상업조에 적힌 물품 수신인. 3번에 그 양수인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연대해서 그 의무를 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4번에 특별납세 의무자입니다. 특별납세 의무자도 보면은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11개죠. 근데 느낌이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나요. 앞에 다시 넘겨보시면 우리 과세 물건 확정 시기에 예외 부분이 있었죠.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 물건을 언제 확정한다 이렇게 또 11가지 쫙 나왔잖아요. 그거하고 매칭 시키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외국 물품인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 아니면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여기에서 판매할 물품이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누가 특별납세 의무자예요? 하역 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납세 의무가 되는 거죠. 과세물권 확정의 시기는 언제였어요? 하역을 허가받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실 때 과세물권 확정 시기 또는 이 납세 의무자 파트 쪽에다가 요거를 같이 써두세요. 하역을 허가받은 때, 하역을 허가받은 자가 납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두시면 되겠죠. 이번에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의 승인기간이 경과하여 징수하는 것은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받은 자. 아까는 뭐였어요? 보수작업의 승인을 받은 때가 기준이었죠. 3번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 폐기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이거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화주가 아니에요. 이 운영인 보관인은 해당 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에 4번 보세공장 외 작업, 건설장 외에 그 다음에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기간이 경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똑같죠. 쭉 가다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에요. 아까 전에 과세물건 확정 시기의 예외에서는 어땠어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 어떤 사람이 그 자가 납부를 하면 됩니다. 5번 보세 운송 기간이 경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보세 운송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6번에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은 소비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자. 7번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즉시 반출한 자. 시기는 언제였어요? 이 반출 신고를 하는 때가 기준이었죠. 그 다음에 8번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취인 받는 사람이 납부를 하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해외 직구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가끔 면세 한도를 잘 못 맞춰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물품을 받는 사람이 나니까 내가 납부를 하면 됩니다. 9번 도난 또는 분실 물품. 기억에 나눠놨어요.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됐다라고 한다면 운영인이나 관리인. 니은의 보세운송 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디귿의 그 밖의 물품은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납세 의무자로 규정된 자. 관세법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리스트업된 그런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한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거고요. 기타의 물품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 그 물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의 한 80~90%는 앞에 과세물건 확정 시기하고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납세 의무자를 몇 명 보셨어요? 화주, 아니면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위탁한 사람, 뭐 또 어떤 사람, 그리고 특별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쫙 보셨죠? 그러면 물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납세 의무자가 그 기준에 따르면은 여러 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누구를 제일 우선적인 납세 의무자로 보느냐? 5번, 원칙적 납세 의무자인 화주 또는 연대 납세 의무자인 신고인과 특별 납세 의무자가 경합되는 때에는 누가 제일 우선해요? 특별 납세 의무자가 우선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6번, 납세 보증자의 의무, 관세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이나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 의무를 진다. 그리고 뭐 은행도요, 마찬가지로 누가 돈을 빌리러 오면요, 보증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증을 서달라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만약에 보증 요청을 한 사람이 은행에다가 혹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보증한 사람이 어디까지 보증을 했고,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보증을 했겠죠. 보증을 요청한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누가 납부하는 거예요? 보증인이 그 한도 내에서 대신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세 같은 경우에도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 보증을 요청한 사람이 안 냈다. 그러면은 보증인이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함정 문제로 자꾸 나오는데 전체 금액이 아니라 보증액의 범위입니다. 거기에 잘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및 과세가격 결정 세 번째로 넘어왔죠. 요 과세가격, 과세표준 내용이고, 과세표준이란 세액 산출의 기본이 되는 과세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한다. 대부분이 다 종가세니까 가격이 될 거고요. 자, 거기에 아래 바로 보시면요, 납부세액이 10,000원 미만일 때에는 세관장이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실제로 돈을 내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금이 9,500원이 나왔어요. 그럼 따로 납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납부를 한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취지가 생겼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10,000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관 공무원들이 이거를 징수하려고 업무 시간을 쓰는 게 비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00원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6가지 방법이 있다. 각 방법은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납세 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방법을 4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요, 사실은 이제 우리 여기 쫙 보면은 몇 페이지 안 되죠? 근데 굉장히 심오한 그런 파트이긴 해요. 실제로 이 과세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관세가 납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금액들이 여기 과세가격에 포함되고 제외되고 중복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세계 어디를 가도 웬만해서는 다 이렇게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긴 해요.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는 미국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거의 뭐 한 95% 이상은요, 전부 다 1방법이라는 게 쓰여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 시험에서도 이 1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생활에 실무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그런 법 조항들이 시험에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1방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1방법은 우리가 원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원칙적인 방법. 과연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냐? 사실은 그렇죠. 그 물품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뭘까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물품을 얼마에 사왔느냐, 즉 바꿔 말하면 물품 가격이 얼마냐, 요걸 확인하면은
그 물품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 괄호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해당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해서 부과한다라고 써 있고 의 한번 볼게요. 과세평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이다. 1방법의 적용 대상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밑줄 쳐두세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 변수를 가산하고 조정한 거래 가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2번에 보시면 적용 요건이 나와 있고 그 의의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한대요. 한국으로 물품이 수출돼야 되고요. 유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판매가 되어야 되는 물품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1번 아까 위에서 보면은 법정 가산 요소를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법정 가산 금액 자료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 신고 가격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 가격 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에 3번에 1방법 적용의 배제 사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는요. 이 물품 가격을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억해 보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매기겠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니은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어떻게 돼요? 이 관세율이 만약에 150%다 라고 하더라도 무상이면 과세 가격이 0원이에요. 아니면 그냥 운임 보험료 조금 붙어요. 의미가 없겠죠. 안 되고. 디귿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여기가 중요해요.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위탁 판매 수입 물품. 아직까지 이 물품이 수입될 때까지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지만 판매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해서 확인할 수가 없겠죠. 레알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음에 미음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비읍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시옷 무상으로 임차. 이응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자, 리을하고 이응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의 책임, 수출자의 부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물품을 구매를 했으면 사실은 이 책임이라든지 부담을 누가 져야 돼요? 수입자가 져야 되는 게 맞아요. 소유권이 이전이 됐으면. 근데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출자의 책임, 수출자의 부담이라고 붙어 있는 겁니다. 즉, 일방법 적용 요건에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일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4번에 보시면 법정 가산 금액이 있죠. 법정 가산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 근거 자료가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수량화할 수 없는 경우나 신고 가격의 하자 세관장은 과세 가격 불인정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게 신고 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정 가산 금액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를 한번 딱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우리 네모 박스에 보시면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법정 가산 요소라고 나와 있어요. 이 법정 가산 요소를 한번 볼게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인지. 자, 처음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자, 우리 지금 이 물품 가격에 가산을 해야 되는 요소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물품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예요. 근데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고요. 이 판매자가 구매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개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매자를 확인을 해서 판매자가 이 구매자에게 물건을 $100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수수료를 누가 지급했느냐? 구매자가 지급을 해줬어요. 그럼 어때요? 요걸 빼고 보면은 그냥 물품 가격은 100원이 맞아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즉 이 판매자가 수수료를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물품 가격은 $100가 아니라 아마 이 사람이 얘한테 지급했던 $20가 추가될 거예요. 그럼 $120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되니까 $100일 때보다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기에 가산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용기 비용, 포장, 노무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구매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누가 해요? 판매자, 즉 수출자가 본인이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관련된 노동비,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는 건데 얘가 대신 지급해줬다? 그러면 원래 물품 가격에서 그만큼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 수입 물품의 부분품이나 생산에 필요한 기술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본래 가격과 인하 공급하는 경우, 인하 차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생산 지원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기술 같은 걸요,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공짜로 줘요. 그러면 기술을 만약에 돈 받고 팔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물품 가격을 그만큼 올렸겠지만 무료로 받았으니까 안 올리겠죠.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입할 때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예요. 가산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네 번째, 당해 물품에 관련이 되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 특허권 등의 권리 사용료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 여기는 두 군데에 줄을 쳐두셔야 됩니다. 당해 물품에 관련된다라는 데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두 가지. 해당 물품에 대해서 지급되는 특허권 아니면 권리 사용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비용들도 마찬가지로 물품 가격에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5번. 수입 후 물품의 처분 등에 의한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확인 가능한 금액. 자,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를 했어요. $100에. 그 다음에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들로 얘한테 다시 $20를 보내줬어요.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이것도 어때요? 결국은 다 이 물품 가격에 포함됐어야 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수입함까지의 운송 관련 비용. 우리 물품 인코텀즈 관련해서 CIF 조건 배우셨을 때 어땠어요? 해당 물품이 수출국에서 출발해서 수입국까지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운송비,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기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세 가격도요. CIF 기준으로 책정을 해요. 그러면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물품이 들어올 때 발생하는 운송비, 그 다음에 보험료 이거를 수출자가 납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그 비용을 추가를 시킬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매자가 납부를 했다? 그럼 이 금액에 추가하지 않겠죠.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플러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법정 가산 요소고요. 눈으로 조금 익혀 놓으시고 이 각각의 개념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시면 아마 외우지 않으셔도 충분히 답을 고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법정 가산 요소를 추가해야 된다. 근데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411페이지 4번 보면 법정 가산 금액 자료에 하자라고 돼 있죠. 법정 가산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 근거 자료가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수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1방법 쓰지 말아라. 그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라 라는 겁니다. 다음에 5번에 가격 결정 과정에 하자. 예를 들어서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요.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게 되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스테이지가 3까지 있어요.
3번 버전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급하는 그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를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1단계까지만, $200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2단계까지, $300 지급하면 3단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럼 이렇게 제한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가격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니은,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개선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이 결정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구매자가 판매자랑 조금 얘기를 해가지고 금액을 확 떨어뜨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다음에 너한테 구매할 때에는 시가보다 50% 비싸게 살게. 이번에는 한 30% 정도 싸게 팔아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어긋나겠죠. 디귿, 해당 물품이 수입한 후에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자, 요거는 보면요. 아까 전에 로열티나 이런 금액들이 추가로 $20가 송금이 되게 되면은 법정 가산 요소로 가산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거는 어떤 케이스냐면 금액으로 수취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가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불인정하겠다라는 거고. 리얼의 구매자, 판매자 간에 여기도 줄여주세요. 특수관계가 있어.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뭐냐면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특수관계가 있다. 즉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본지사 간 관계예요. 그러면 특수관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물품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거래 특수관계가 있는지 보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번 구매자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번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직간접으로 기억해 두세요. 5% 이상 소유 관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구매자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직간접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보면은 특수관계가 전부 다 지배관계가 조금 형성되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100원에 안 팔고 얼마에 팔아요? 80원에 팔거나 아니면 120원에 팔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해당 일방법을 배제하지는 않고요. 이 특수관계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어야지만 됩니다. 이것도 보기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뭐 친족관계가 있고 삼재에 의하여 직간접으로 지배를 받고 이런 것도 전부 다 특수관계가 있는 예시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 보시면 구매자 실제 지급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이죠. 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실은 이 물품 가격이 전부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근데 지금 이 아래 케이스 한번 볼게요. 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그게 지금 요거죠. $100. 그 다음에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물품 가격이 $100예요. 근데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받을 돈이 20원이 있어요. $20가 있어요. 그럼 얼마만 줄까요? $80만 주겠죠. 그러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변제하는 금액도 마찬가지로 물품 가격에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총 $100도 봐야 된다. 그런 거고. 다음에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어때요? 판매자의 채무를 얘가 대신 변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짜리 물품인데 판매자한테는 $60만 주고 다른 제3자에게 판매자의 어떤 채권자한테 $40를 줘요. 그럼 두 개를 합쳐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판매자 요청에 의하여 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대가 중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매자에게 갈 돈인데 다른 쪽으로 가죠.
전부 다 합산해야 됩니다. 그다음 해당 수입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 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별도로 지급한다. 그러면 해당 금액도 포함되어야 되고요.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 훈련비 또는 외국 교육비. 외국에서 뭔가 기계나 이런 기구들을 사왔어요. 근데 그 기계들을 잘 구동하기 위해서 수출자 쪽에서 어떤 훈련을 받을 것을 요청을 해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용 지급이 되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 물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판매자가 은행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 이자를 구매자가 대신 내줘요. 그럼 어때요? 물품 가격에서 그만큼이 빠져나가겠죠.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자 실제 지급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빠지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 후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후 행하는 해당 수입 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어쩌고저쩌고 쫙 나와 있는데 수입 후는 언제예요? CIF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발생하는 것들이죠. 이거는 포함되면 안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이것도 도착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수입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 이런 비용들, 즉 내륙 운송비죠. 수입항, 수입국. 다음에 세 번째, 해당 수입 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관세는 수입할 때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이 물품을 해외에서 사오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금액이죠. 빼줘야 되고. 연불 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원래 $100짜리인데 이걸 10년에 걸쳐서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1년에 $1씩 이자를 내기로 했다. 그거는 해당 물품 가격에 포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공제되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가산되는 금액에 어떤 그 규정들, 실제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기준점이 사실은 명확해요. 뭐냐? 실제로 이 판매자에게 해당 물품을 사오려고 지급하는 모든 금액들이 다 포함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뭐예요? 전부 다 플러스 추가하면 되고 이 추가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일방법은 사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딱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일방법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즉 실제 지급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건 뭐예요? 수입이 되고 나서 이 이후에 발생하는 금액들인 거죠. 사실 이 예시들은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눈에 익혀두세요. 근데 그 기준점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언제예요? CIF 기준으로 수입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들 전부 다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 예시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쫙 눈으로 훑어보시고 그 기준점을 잡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들은 다 포함, 그 이후 비용들은 다 제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까지 하고요. 2방법부터는 저희 잠깐 쉬었다 볼게요.